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창진 교수입니다. 좀 더 올라올 때 박수를 세게 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창진 교수는 그 연대 정외과 81학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러시아하고 옛날에 우리가 외교 관계가 막혀 있다가 유학을 가고 할 때 거의 1세대로 유학을 가서 러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 러시아의 국제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또 러시아 문화,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 이렇게 뭐 키르기즈스탄, 오늘 아침에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전에 도착해서 한숨 자고 지금 온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뭐 민간교류,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행을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진 교수를 모시고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창진 교수가 뒤에 또 무슨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되는 그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뭐 한 2, 30분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보다는 나온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진 교수를 딴 데 보지 말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높으니까 조심해서 올라와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진입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한다. 일부러 그렇게 농담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면 얇게 해야 되고 또 길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전후 맥락을 좌우 전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눈사태, 뭐 지진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배경 또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사태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어떤 입장에서 하나로 정의하면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뭐 본질이다 또는 어떤 현상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단순한 일면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지금 2월 24일에 발발했으니까요. 3, 4, 5, 6, 4개월,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이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이 일반 대중들의 어떤 생각, 입장, 여론이라는 게 주류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주류 미디어는 곧 미국의 주류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과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장에 반하는 그러한 이 보도라든가 의견은 대중들에게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2월에서 3월, 4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좀 기다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미국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러시아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벨라루시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발트 3국이 있고 핀란드가 있고, 지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바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다른 그 과거 소련권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일주일 동안 갔다 온 나라가 여기 키르기스탄이라고 이런 나라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이쪽이 러시아입니다. 동쪽이 러시아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세게 붙어 있는 데가 이 돈바스 지역인데 지금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 두 개가 독립을 선언해 있고 러시아만 지금 승인해 있는 상태죠.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한 곳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세바스토폴이 주요 항구이고 흑해로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칼에 목이 들어오는 격입니다. 크림반도를 다른 서방 측 또는 미국 측이 점령하거나 장악한다면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이제 내륙에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배경이 있고요. 지금 키예프 뭐 러시아식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지금 키예프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요. 바로 옆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한 매우 복잡한 쉽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예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진 나라이구나.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한 4, 50분 길어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한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정보의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프로파간다 전쟁이다. 이 프로파간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그런 뭐 뉴스 한두 꼭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사람의 인식을 지배하는 것이 대부분 근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접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 환경이라든가 생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 표현을 잠깐 바꾸어서 말한다면 당신이 보는 뉴스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 여러분들이 접하는 뉴스가 곧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간다 전쟁이 무기의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남북한의 전쟁만 아니었죠. 냉전 시기에 어떤 동방과 서방의 어떤 결전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좁혀 들면은 정체성, 두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반격 전쟁이다. 흔히 주류 미디어에서는 러시아가 팽창주의 야욕으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러시아의 반격 전쟁이고 미국의 패권 유지 전쟁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본질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국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우리 송원영 교수께서 잘 말씀하시겠지만 세계 에너지 자원 통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 제목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일부러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관심이 있지만 이 전쟁의 발생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든 전쟁은 협상을 통해서 끝내게 됩니다. 한국 전쟁도 3년을 이어왔다고 했지만 실제 전투를 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1950년에서 51년. 나머지 2년 동안은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한 지리한 그런 협상의 과정이고 부분적으로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그런 전투가 부분적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은 이 주류 미디어 표현으로는 이제 신냉전이 다가왔다. 뭐 그걸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가 팽창주의고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서방이 대응해서 신냉전이 생긴다. 이런 식의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냉전인가? 과연 신냉전이 도래할 것인가? 냉전 시대와 표면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동방과 서방의 대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사성이 있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한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 중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유라시아 그다음에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러 관계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과거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두 나라가 가진 나라였을 때는 사실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일부 부분적인 시기를 빼고는.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이념을 버린 다음에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서 그 관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국의 표현에 따르자면, 중국 측의 표현에 따르자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뭐 준동맹,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동맹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 두 나라만 두 나라만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국가들은 아니죠. 두 나라 못지않게라는 표현은 좀 과장되겠지만 두 나라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나라고, 그다음에 터키가 아주 주목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이 아시아와 유라시아, 그다음에 중동 이 지역의 중간의 맹주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계기로 오늘 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들이 중재를 하겠다 그랬건데, 터키에서도 에르도안이 또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하면서 또 이제 저 멀리는 라틴 아메리카 이르기까지, 또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또 동유럽 이르기까지 이 유라시아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미국과 함께 서방 측의 핵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서유럽인데, 서유럽과 이제 동유럽, 뭐 북유럽, 남유럽 이렇게 나누지만 전체를 포괄해서 보자면 지금 유럽은 뭐 계속 이제 주류 미디어의 선전에 의하면, 저는 그걸 선전이라고, 프로파간다다, 선전에 의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권이 아주 강력하게 일치된 동맹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속해서 서방 측의 몇몇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 키예프를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상당한 내분과 갈등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점점 더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통합이지만 이후에는 유럽의 이제 분열과 대미 의존 탈피 시도가 이제 지금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문제인데, 이 세 번째 문제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시간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파간다 전쟁인데요. 국제 정세를 보도하는 한국의 그 매체들의 보도 경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정보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가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비주류 매체가 있고, 뭐 대안적인 매체, 진보적인 매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일반 대중에는 거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만 이제 그런 보도라든가 논평을 찾아보게 되고,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고, 지금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소식이나 의견들이 나오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자기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일반 대중들은 일방적으로 이 미국의 주류 매체 뉴욕 타임스, CNN의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 보도들은 사실과 선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서 이제 자기 국가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보도 못지않게 선전이 이제 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일방적인 서방 측 보도, 사실은 서방 측이라고 해도 미국 측 보도가 99%고 나머지 1%가 나머지 이제 유럽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정보가 유통되고 대중적인 반러 감정이 분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미국이 의도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군사적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뭐 한국 정부가 일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폐적인 앞길을 출구를 스스로 막아놓는 그런 외교적인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우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흔히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하고,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적 반응인데, 인도주의적인 반응하고 국제정치적인 대응을 혼동을 해요. 두 개를 혼동한다니까.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나쁜 나라이고, 푸틴은 악마 같은 놈이니까 그는 이제 미워하고 아주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한 나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방적으로 형성된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구별해 놓은,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희생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연대를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그다음에 한 나라의 국제정치적 외교적 대응은 구별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두 개가 혼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도주의적인 이런 감정마저도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계 주민들,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수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또 우크라이나의 친나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고 희생당했으나 그런 것들이 서구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전쟁의 전후에서 수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했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연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인권이나 어떤 인도주의의 관념이나 개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일방적인가, 인도주의의 감정 자체가 착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계 주민들은 선량한 우크라이나인이 아니어서 우리의 연대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편협하고 왜곡된 정보를 수용하게 되면 사태를 오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치 러시아는 팽창주의 국가고 제국주의 국가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침략당한 조선을 연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오래된 민주적인 독립국가인 것처럼 그런 상상을 지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사실과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고대 이래 이제 같은 형제 민족과 같은 국가였고 중간중간에 간혹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래서 1, 2년, 2, 3년 정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독립국가로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91년에 이제 독립을 이루어서 지금 30년의 신생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두 나라는 또 여러 가지 인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곳곳에 이제 친척들이 사촌, 팔촌 친척들이 다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난 30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는 이 친러적 성향을 가진 정부건, 친서방적 경향을 가진 정부건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한 엘리트들이 지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건설과 대외 정책에 실패를 해 왔고,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 쓰는 표현으로는 실패한 국가다, 실패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아주 친미 정부이고, 특히 2014년 이래로 대내적으로는 친나치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친나치 세력을 합법화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렇게 일방적인 친우크라이나 정서가 형성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구 국가들, 서방 측 미국이라든가 서유럽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뉴스이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치 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자기들의 입장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보도를 하지 않거나 막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정치권 이 뭐 관료들 포함해서 한국의 정치권은 지금 현재 집권당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야당이 된 이 정당이 오히려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친우크라이나적인 행보를 지금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대세 또는 대세로 보이는 상황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죠. 스스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판단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지배 엘리트들을 집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균형 외교나 자주 외교의 능력이 부재하는데 이건 꼭 뭐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과연 그럼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저는 한국 사회 전체가 대단히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잘 알게 된 한 외교관이 있는데요. 이제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기도 한데 한국의 전 세계에서 볼 때 한국의 외교 역량 얼마나 될까 이제 좀 농담을 섞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P8 랭킹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P8 랭킹이 정확하게 지금 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위, 30위권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능력은 한 50위, 60위권 될 정도로 한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세계 6위다, 10위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외교적 능력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해방 이후 한국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에 살아갔기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마찰도 있었고 그랬긴 했지만 하나의 일방적인 강대국만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 세 개의 어떤 강대국을 상대한다거나 뭔가 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외교적 경험이나 지혜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인식론적 배경에는 이제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혐오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포비아 앞에 붙는 이 대상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러시아 포비아라고 할 것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루소포비아라는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 측의 러시아에 대한 혐오, 문명사적인 혐오, 러시아 놈들은 아주 야만인들이다, 뭐 못 사는 놈들이다,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다, 뭐 이런 식의 혐오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인들이 이 러시아에 의해서 당했던 군사적인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패권자였던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략해 들어갔다. 1812년 6월에 침략해 들어갔다가 약 50만에서 60만의 대군을 끌고 들어갔다가 5만과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대대적인 패퇴를 당하고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가 파리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이래로 유럽이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어떤 강대국으로 등극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 지나서 또 히틀러가 이제 1941년 6월에 또 소련을 침략해 왔다가 완전히 패망을 하는 걸 이제 우리 2차 대전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라시아 대륙에 사는 유럽인들은 이 19세기와 20세기의 유럽의 최강자가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던 유라시아의 대국 러시아를 침략해 들어갔다가 패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다르죠. 미국 안에서 스스로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뭐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감정은 중세 때부터 시작됐어요. 한 1000년 된 것인데 그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동방 정교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방 정교, 러시아 정교, 뭐 불가리아 정교, 세르비아 정교하는 그 정교 세력을 이제 또는 이단이다 또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러시아를 혐오한 그런 종교적 혐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9세기 초반에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침략을 격퇴하고 유럽의 강대국을 부상하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루소포비아 감정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유럽만 이렇게 루소포비아 감정이 확산돼 있으면 뭐 우리하고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1853년에서 56년 사이에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유럽으로 나가는 출구가 막히자 이제 동방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영국이 다시 또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자라고 해서 중국과 또 일본과 함께 이런 반러시아적 감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국사 시간에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자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게 청나라의 그 외교관, 당시 일본에 있던 외교관 황준환이 이제 쓴 것인데 영국에 있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를 막는데 이 영국과 중국과 당시 일본의 삼국이 공동으로 어떤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한반도에 대해서는 당시 러시아가 그런 특별한 그런 팽창 야욕이 없었어요. 한반도는 당시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군사적 위협을 무릅쓰고 식민지를 만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게 일본이었고 또 러시아의 어떤 동방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던 중국이었는데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막고자 했던 의도가 루소포비아로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을 악마화하고 이제 젤렌스키를 영웅화하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서방 측에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군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CNN이 현장 중계하듯이 그렇게 경마식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면서 일반 대중들은 자꾸 그 뉴스에 따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거나 경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계속해서 1990년대 이후에 동유럽으로 계속 진격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해왔던 이런 상황인 일반 대중들은 거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전 또는 종전 협상을 계속 방해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이런 작전을 펼쳐 왔는데 이런 문제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느낀 안보 위기에 대한 상황도 한국인들 또 서방 측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패한 국가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 또 외교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또 유럽의 분열 뉴스에는 계속 유럽이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만 계속 뜨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럽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유라시아 질서의 재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인가, 러시아가 이길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 있게 하는 그런 경마식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두 나라만으로 이제 포커스를 좁혀 본다면 이것은 정체성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러시아를 보면 1991년이 소련 체제 해체는 결국 유라시아 제국의 해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중이었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 세 나라가 슬라브주의 3국이고, 나머지 발틱 3국 있고, 중앙아시아 있고, 카프카스 이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0년대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러시아에서 탈산업화, 1930년대 이후 스탈린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이 공업화, 산업화의 진전이 이제 중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진하는, 역행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는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하죠. 시골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는데, 이 탈산업화가 이러면 오히려 도시에서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시골에서는 먹을 걸 생산하잖아요. 자급자족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는 생산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나타났고 경제적인 추락이 나타났고 했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서방 측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 과정은 소련의 해체와 저런 탈산업화 사회적 혼란을 러시아의 민주화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고르바초프를 아주 위대한 민주화의 지도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를 이어서 이제 옐친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대통령을 했는데, 그래서 서방 측의 보도에 따르면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아주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이런 소련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시킨 그런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엘리트들과 서방 자본이, 그러니까 러시아 내의 자유주의적 엘리트들과 서방 자본이 결탁해 가지고 당시 러시아의 어떤 국가, 러시아의 사회의 이 부를 약탈한 그런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서방 측에서 말하는 민주화 시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러시아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탈당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탈 국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등장하던 이 시절에는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서방 측의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으나 그게 불과 1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서방식의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절감하게 되면서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젊은 층이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그러나 좀 세상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과 진실로부터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냉전 승리주의, 우리는 미국이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듯이, 우리는 결국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악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주의적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견제 세력이 사라진 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제왕처럼 군림하게 되는데, 미국의 그런 환호성 속에서 러시아인들이 느꼈던 그 열패감, 울분, 이런 것들이 30년 동안 그동안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의 지위 상실에 대한 울분이 축적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옐친이 물러나고 2000년대 이후에 푸틴 체제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회복되고, 러시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이제 석유와 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니까요.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시도를 해왔었고, 그래서 유라시아 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상당히 확산되어 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방 측의 언론에 좀 소련 제국을 푸틴이 부활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소련 이념적으로도 다르고 영토적으로도 다르다.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새로운 국가 건설,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시도했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중앙아시아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기 인식의 강화 작업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실제적으로 한 70-80% 이제 거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같은 형제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있게 이 출장 가기 전에 본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한국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막이 깔리더라고요. 근데 한 70%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이, 본래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우리가 육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제주도가 지금 탐나국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독립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 자체를 제주어라고 불러요. 서울에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서울 대한민국 언어가 다르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언어의 사투리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언어는 우크라이나 사투리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둘 다 맞는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그다음에 문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는 러시아 문화하고 비슷한 점도 좀 많이 다르다라고 당연히 다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다음에 역사의 독자성 우리는 러시아하고 뭐 같은 국가가 아니고 다른 국가야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도가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서 소련 러시아에서는 이제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2차 대전에서 소련의 희생과 승리까지를 부정하고 나치를 합법화하는 사실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나치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이제 반대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오히려 히틀러가 쳐들어온 게 더 잘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배일 때 무능과 부패가 계속되고 인민 생활이 아주 궁핍화되고 제가 이제 그 아는 이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성이 오로 끝나는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 끝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크라이나계입니다. 성이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성을 가진 지금 한국에서 벌써 20년 이상 살고 있는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도 자기 선조 우크라이나계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극동 연방대학 출신인데 거기 있을 때는 러시아의 주류 미디어의 보도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도를 들으면서 이게 러시아 정부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뭐 그 대학원 공부하고 자유주의적 지식이니까 서방 측에 이제 그런 상당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몇 년 전에 자기가 우크라이나 친척들 만나러 방문해 봤더니 러시아 주요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실패를 거듭해 왔는가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거의 이제 이 서방 측의 보도에서 알려지지 않은 바가 마치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거의 동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부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부는 사실 기존에 폴란드 영토였어요. 폴란드 영토였다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나라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의 어떤 민족 그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부는 굉장히 친서방 성향이 강하고 동부는 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이로 동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금 그 돈바스 지역이고 남부는 크림 지역인데 이 동남부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친서방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적 성향을 가진 주민들을 겨냥해서 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예컨대 뭐 영국에서 뭐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발표됐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소수민족 탄압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수민족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 측의 어떤 미디어나 정부도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소수민족을 탄압하느냐라고 경제 제재를 한다거나 뭐 정권을 갈아치워야 된다거나 하는 보도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측,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균형 외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결국은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이 있고 또 서방 측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제 다른 시각을 잠깐 소개하기 전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에 러시아가 친러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멕시코에다 러시아의 군사 기지를 세운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다음에 영국 옆에는 아일랜드가 지금 아일랜드 그 섬이 북아일랜드가 영국령으로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나치 세력이 발호해가지고 영국계 주민 10,000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면 영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친미 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러시아계 주민 13,000명이 희생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 측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탈냉전 시기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많은 이제 비판과 대안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조지 캐넌이라고 하면 1947년에 이제 롱 텔리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소련 주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었는데 미국 정부에다가 쓴 보고서, 외교관들이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죠. 아주 긴 전보를 보내는데 이걸로 유명한데, 이 사람의 이제 그런 이 전보를 통해서 이제 냉전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1998년에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신속한 동유럽 확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비극적 실수라고 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행동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 아무도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다. 아무도, 러시아는 누구를, 서방 측을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전의 설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서구의 지도자들은 푸틴의 정책이 안보라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고려로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서구는 자신들이 지나친 공격성에 대항하려 한다고 러시아를 벌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유럽화할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냉전 시대 오스트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한 책인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헨리 키신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헨리 키신저는 서방 세계에서는 외교의 구루라고 불리는 추앙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칠레 아일랜드 정부를 무너뜨리는 이런 쿠데타를 기획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양면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헨리 키신저도 2014년에 독일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푸틴에 대한 서방 측의 비방은 정책이 아니라 단지 정책의 부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베르 베드린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전 외무장관인데요, 1992년부터 서방 측의 대러시아 정책은 아주 뻔뻔스럽고 도발적이며 완강하고 동시에 무력했다. 처음에 유럽은 미국의 멍청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초자유적 빅뱅을 감행해서 소련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약탈당한 국가에서 부풀어온 권력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 시절 조지아, 몰다비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을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했던 시도는 모스크바에게 직접적 도발로 받아들여졌다. 자, 미국의 국제문제 분석가인 마틴 시프는 러시아는 나토의 적극적인 확대와 러시아의 영향권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아니든 상관없이 러시아는 1783년부터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영토를 러시아 제국이 빼앗은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독립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빼앗은 것이 아니고,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쇠퇴가는 제국이 약화되니까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가 확보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83년부터 러시아의 제국 일부였던 크림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방 정책의 세 방향, 나토의 확대, 유럽연합의 확대,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의 결합은 화약통으로 변해서 성량을 가져대기만 하면 충분하다. 푸틴의 행동이 전적으로 이해된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는 끝없이 펼쳐진 평원밖에 없다. 바로 그런데 그 평원으로 나폴레옹, 독일 제국, 그리고 나치 독일 히틀러가 그 평원을 통해 이미 지나갔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제정치 학자의 한 사람인 존 미어샤이머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그 대안적인 시각, 또 다른 시각들이 이제 주류 미디어는 거의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일방적인 그런 주류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 이제 관련된 사실, 좀 역사, 제가 아까 사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사태가 발생하고 폭발하게 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제대로 보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짧게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이제 슬라브족 3국이 사는 나라이고요. 서기 9세기 이후에 동슬라브족 형제국입니다. 언어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로 70% 정도와 동일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세에서 근대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고, 그다음에 그럼 왜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겼는가? 자, 이겁니다. 1954년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 출신의 소련 지도자 후르쇼프,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소련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후르쇼프인데 후르쇼프가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러시아 당시 소련의 한 공화국이든 러시아 공화국 영토이든 크림반도를 친선의 의미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 조치였습니다. 한국으로 굳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금산이라든가 논산이 전라북도였어요. 옛날에 행정적으로. 그다음 충청남도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46년까지 제주도는 전라남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립된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게 금산이 전라북도건 충청남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크림반도가 러시아 공화국이든 우크라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소련 시대는 문제가 없어요. 비자를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어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 옐진과 크라프추크라고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 크림 반도를 어떻게 하자라고 명백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게 우물쭈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 우물쭈물 넘어갔느냐? 옐진이 제대로 된 러시아 지도자였다면 그게 본래 러시아 제국인이 확보한 영토이고 그러니까 또 흑해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러시아의 안보 지역이니까 다시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게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명백하게 정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흑해 함대만 거기에 주둔하기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인 것처럼 놔둔 거죠. 왜 그럼 옐친이 그랬을까? 그냥 고르바초프를 핫바지로 만들고 자기가 러시아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당시 지도자들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15개 공화국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없는 소련이라고 하는 핫바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바초프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열망 때문에 러시아 크림반도라고 하는 핵심적인 안보 지역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친러 정부가 전복이 되고 친미 정부가 수립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는 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2014년 2월에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이라는 데서 이제 소요가 대중 시위가 일어나는데 서방 측의 미디어는 당연히 이것을 민주화 시위라고 하고 친러 정부는 독재 정부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서방 측 미디어가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어떤 민주주의 시위가 났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방 측 보도가 어떤 의도로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한 80명이 희생된 사건이 나타나는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 친러 대통령과 그 친위대가 총격을 해서 70명, 8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2014년 5월달에 우크라이나의 극우파들 이제 그 네오나치 세력들이죠. 오데사의 노조 건물로 피신한 러시아의 활동가 40명을 그대로 거기다 불을 질러서 죽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서방 측의 매체에 제대로 보도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나치 국가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에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전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고 크림 반도를 미국의 군사 기지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지배할 때 부패와 무능으로 사실상 실패한 국가가 됐고 이제 신나치주의자들의 바로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친나치 국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치를 합법화한 나치주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치 세력 일부가 우크라이나 정식 군대로 편입된 아조프 연대라고 하는 군대가 정식으로 민병대로서 따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군대로 정식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늘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고 국지전 계속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에서 2022년까지 8년 동안 국지전이 계속 발생했고 여기서 13,0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도 6.25 전쟁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만 6.25 6월 25일에 전면전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전면전이 발생 이전에 이미 1948년 8월과 9월 사이에 남한과 북한의 독립적인 정부가 들어서 2년 동안에 38선을 사이에도 계속 국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30년의 위기,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이 30년의 위기가 축적되어 가지고 이 탈냉전 시기에 나토가 동진하고 러시아와 나토가 이제 대결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전쟁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 전쟁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대리 전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의 희생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는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자산과 민간 정찰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격침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쟁에 직접 이제 미국이 이미 그 전부터 2014년 친미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미국의 군사 고문관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있었고 그 지금 전쟁도 사실상 미국이 이제 뒤에서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쟁 자체에 관한 우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한 여파 결과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팽창주의 국가다, 푸틴은 악마다 라고 하는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악마화에 절대적으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처럼 미국의 어떤 그런 보호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럽의 강대국들을 나토를 통해서 묶어놓는 데도 성공을 하고 있고 또한 군산 복합체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비롯한 이제 발틱 3국 동유럽에서 이제 지원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미국은 승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많은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에너지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과연 미국이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은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를 수렁에 빠뜨리기 마치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렁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군사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을 지금 방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아니면 미국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었을 수 있지만 러시아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면 러시아계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동남부를 러시아가 통제를 하거나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탈무장화를 처음부터 푸틴이 주장했죠. 우크라이나 나토 거입 저지 이 정도가 아마 러시아가 원하는 최소 목표일 것이다. 미니멈일 것이다. 최대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이제 러시아 일부가 되는 그런 것이겠죠. 국제정치적 목표, 우크라이나의 베트남화, 아프간화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의도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서방 측에 대항하지 못하는 영원한 약체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토를 통해서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이게 미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 군수산업체에 대해서 거대한 이익을 퍼주기 하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의 이제 입장, 그건 뭐 공화당도 뭐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국가의 전체 이익보다는 대체로 편협한 군산 복합체나 에너지 업체 이익을 보장하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민주당 정권이 오히려 공화당 정권보다 더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사회경제 정책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진보적이지만 그러나 대외 정책을 보자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 더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왜?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외교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화당은 대단히 실리적이고 대단히 단순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에 근접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 인권,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그걸 투사해 가지고 대외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더 이데올로기적이고 더 맹목적으로 지금 대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재적인 경쟁자 중국이나 인도 등 동맹국들에게 이제 러시아처럼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인데 그런 협박은 한국에도 통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제 경제적인 목표는 미국의 에너지에 서방 측 전체가 의존하고 종속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최근에 이제 아주 명백하게 보이고 있죠.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재건하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또 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 제국,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미국의 제국인데, 이 미 세계 기업 제국의 방패막으로서의 군사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게 이제 미국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왜 미국은 중국을 주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러시아를 때릴까? 왜 중국을 때리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국을 때리는 것에 비해서 미국에게 돌아오는 역효과, 부메랑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러시아를 때리면. 그래서 세계 경제 편입 수준은 이제 중국이 훨씬 높고 러시아는 낮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외 의존도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중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냉전 시대 이래 미국에서 소련은 악마로 이미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소포비아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 효과가 훨씬 크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 친러 로비 세력이 거의 없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이제 힘을 기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까지 키우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런 친러 로비 세력이 없고, 미국으로 이민 간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과 소련 체제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가 같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공공외교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 지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의 승리에 강력한 미국의 효과가 필요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그래서 계속 미국에 의존시키기 위한 대서양 동맹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중국에서 붙는 것보다는 유라시아에서 러시아하고 붙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쟁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통합성이라든가 미국의 경제적인 취약성, 소프트 파워 하락, 이런 점에서는 지금 과거 냉전 시대와 좀 다른 상황에 있다. 그다음에 이 과거 소련과는 달리 대안으로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영향이 과거 소련보다 훨씬 더 크다, 중국의 영향이. 그다음에 이제 과거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소련과 달리 경량화됐어요. 과거에는 소련이 자기 15개 공화국뿐만 아니라 저 베트남과 쿠바, 북한까지 온갖 세계 각국의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지원하느라고 허덕거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금 러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와 호주 거의 세 나라만 거의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호주, 이 세 나라라고 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무리 나라 규모가 크고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상호 의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배경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터키, 아랍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방 측의 주류 미디어들은 소위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미디어라고 할지라도 계속 신냉정이라는 이런 주술적인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같은 단어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 확신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신냉전으로 가는 이런 정책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으로 가면 한국의 이 대한민국 지금 군사력적으로 6이다, 경제적으로 10이다라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추구가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한국이 자기의 영향력을 확산할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신냉전으로서 이게 자기 충격적 예언인데, 여기에 말려들지 말고 그런 것을 지금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빨리 제가 끝내야 되는데요.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승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 승리는 아까 제가 요약한 대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제를 하게 되고, 유럽의 분열과 그러면 독립을 지향을 좀 자극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될 테고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고 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서유럽은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이 워낙 나토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프랑스와 독일이 위축되지만, 결국은 이제 향후 역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단결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열되고 있고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독일이라고 하는 유럽의 최강대국, 최경제 대국이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 겨울을 넘기면 독일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우익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제 장마르 르펜이 41% 득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약진하는 결과를 최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헝가리 총선에서는 우익의 오르반 세력이 압승하고 있고 독일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지금 3인당 숄츠 정부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세르비아나 동남슬라브 국가도 나토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겁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이제 드골 이래로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성을 강조해 온 게 전통인 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독일이 재무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독일이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이 독일 제2제국, 제3제국의 무장과 같이 엄청난 유라시아 제국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이 경제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인데 군사적으로까지 강대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자는 입장보다는 빨리 협상을 해서 끝나자라는 협상파가 우세하다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인도의 연계축이 확대되고 강화하는, 물론 이 내부에든 부분적인 마찰이나 긴장 관계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이제 인도, 중국, 일부 아랍권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여기에 참가해서 서방 측에 대응하는 그런 광역 경제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7시 반이 됐는데요. 벌써 지금 1시간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 문제는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얘기는 좀 여기서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강사가 괜찮습니까 하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0분, 15분 질의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한 데서 보충이라든가 호의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질의응답 이런 걸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자요. 양시모 님께서.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꼭 좀 궁금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이제 나치가 현실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긴 기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나요?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럽의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또 그런 게 일부 보도가 어떤 그 비주류 언론이라든가 대안적인 독립적인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작성해도 주류 언론에 그 보도가 안 되죠. 데스킹 당하는 것이고 그게 서방 측의 입장이 불리한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서방 정부인데 그 친서방 국가가 나치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황치현. 먼저 했어요. 그럼 최병현 먼저. 네, 저도 나치 관련 상관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젤린스키 본인 또는 젤린스키 정부 이퀄 나치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나치에 대한 젤린스키의 입장은 무엇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전쟁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전쟁이 옳은 전쟁인지 이 책임 문제는 분명히 따져야 할 텐데 어쨌든 사전에 미국이나 서방의 책임을 묻는 것과 직접적인 열전으로서 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가? 이건 말하자면 한국 전쟁에서도 결국은 그 한국 전쟁의 발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답을 하신 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열전으로 폭발해서 엄청나게 수십만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나타나고 난민이 나타나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 책임을 러시아와 푸틴이 부정할 수 없고 저도 결코 이 전쟁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요. 이 전쟁이 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외교적인 실패가 서방 측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열전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러시아나 푸틴에게 없다, 또는 책임이 가볍다라고 말씀드리기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젤렌스키가 나치 정부인가? 전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정부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치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젤렌스키 정부 자체가 곧 히틀러와 다름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상당한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군대에 나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저 황치현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간략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파급 영향으로 신냉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핵전쟁으로. 왜냐하면 GDP가 러시아가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조그만 나라를 이렇게 생존 위협을 가해서 스위프트에서 결제 시스템도 막고, 또 많은 또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담하면은 만약에 사활적인 생존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미 금융 핵폭탄은 러시아에다 던져놨는데 러시아가 핵을 안 사용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3차 대전,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발생하면 그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갈지 이제 부분적으로 소형의 핵탄두를 사용해 가지고 핵전쟁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결국 완전한 의미에서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대부분 전 세계가 전쟁에 말려드는 상황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과연 미국에 유익할 것인가,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향의 선에서 전쟁은 제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질문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과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를 쭉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못하지만 간략하게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한 5분 이래 가지고 김창진 교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김창진 교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잘해요. 5분 동안 잘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집권 엘리트나 일반 대중 또 이런 언론에 이르기까지 지적이나 외교적으로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전환을 파악할 지적 전략적 능력이 있는가 대단히 지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7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지금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또 나토에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협력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은 이제 지나치게 나아갔다, 스스로 자폐적인 지금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당연히 지금 비우호 국가로 한국을 당연히 지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들어갈 때 좀 불리한 지금 과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냉전 구도의 강화에 기여하고 외교적인 선택지를 좁히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그야말로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공하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불참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미국에 대한 목소리나 입장을 더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꼭 반드시 미국 입장이 동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 이건 뭐 우리 송은영 교수께서 아마 좀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한반도에 이제 북핵 문제가 첨예화할 가능성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강의를 좀 계속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과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고는 전제로 지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북한 너희들 핵무기 몇 개 만들었지만 결코 너희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지금 기존의 미국과 한국 측의 입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결코 북한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획기적인 돌파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야지 지금까지 취해왔던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취해왔던 다소 전향적인 입장도 물론 지금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주 보수적인 입장도 지금 통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혹자는 남북한이 경제 안보 동맹 또는 연합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과감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시야도 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아시아,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시아 하면 대체로 동남아시아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한중일, 뭐 베트남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는 제가 이제 오늘 뭐 갔다 온 데가 이제 중앙아시아인데 중앙아시아도 아시아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 동아시아 범주를 넘어서 이제 유라시아 또는 유라시아와 유럽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이제 관찰하는 이런 시야가 필요할 것 같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 정책이라는 걸 시행했는데 북방 정책과 남방 정책을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데 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